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매서운 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는 실속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 추위와 함께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 AI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첫 발병 이후에요. 닭과 오리 등 하루에 30만 마리 이상씩을 매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4년이었죠. 우리가 AI 악몽을 겪었었는데요. 지금 초기 전파 속도가 2014년보다 훨씬 빠르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생계가 달린 그 상인분들도 걱정이고요. 또 일반 시민분들은 닭과 오리를 그냥 섭취해도 되는지 혹은 또 감염이 되는 건 아닌지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혼란스러워들 하고 계신데요. 네, 다행히 섭취로 인한 인체 감염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죠. 네, 그렇네요. 현재까지 AI의 인체 감염은요,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AI에 걸린 닭은 털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검붉게 굳어지면서요, 죽기 때문에 시장의 출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 계란 등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만에 하나 AI에 오염된 가금류라 하더라도 섭씨 70도에서 30분, 75도에서 5분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기 때문에 끓여서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시민분들은 몇 가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를 방문하시는 것을 삼가하시고요. 또 야생조류의 사체라든지 분변을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일도 삼가는 것이 좋겠고요.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것도 AI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AI 예방법 모두들 준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독점 공개 119 X8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새벽 5시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근처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5톤의 제설차와 1.5톤 트럭이 추돌했는데요. 제설차 뒤편과 트럭 운전석 쪽이 부딪히면서 트럭 운전사가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설차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운전석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운전자. 급한 대로 간단한 응급처치는 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면 운전자의 상태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사를 구하기 위해 서서히 제설차부터 이동시키는데요. 조그만 충격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들 초긴장한 상태. 예상은 했지만 심하게 파손된 문은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9 구조대원들 능숙한 솜씨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드디어 문 분리 작업에 성공했습니다. 운전자는 66세의 남성, 특히 좌측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전신을 고정하는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돌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트럭 운전자분의 상태가 정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최근 차량 사고 중에 이 후진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후진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미처 뒤에 있던 차량이라든지 뭐 가로등, 담벼락 이런 것들을 또 뿐만 아니라 네. 사람까지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아찔했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후방 안전장치의 의무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차량 후진 사고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금정 소방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량 후진 사고가 한 해 얼만큼 발생하는 건가요? 네, 한 교통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 동안 후진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18,527건이 발생해서 316명이 사망하고 19,308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연평균 3,705건의 사고가 나서 매년 63명이 사망하는 셈입니다. 네, 1년에 사망자가 63명씩이나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네. 참 뭔가 빨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또 운전을 하다 보면 후방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네. 후방 시야를 알아보기 위해서 1m가 안 되는 차단봉을 세워놓고 실험을 한 바에 의하면요.
차단봉이 멀리 있으면 백미러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5톤 트럭과 차단봉의 간격이 10m만 되어도 운전석에선 차단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톤 트럭의 경우에는 이런 뒤쪽 사각지대는 11.6m, 승용차도 9.6m부터는 차보다 낮은 물건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후방 사각지대 범위가 화물차나 일반 승용차나 별다른 차이가 없네요. 사고 발생률은 어떤가요? 네, 전체 후진 사고를 보면요. 사망자의 59.5%는 화물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즉 치사율을 따져보면 화물차가 4.7명으로 0.7명의 승용차에 비해서 6.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5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그 후진 사고가 대형 화물차보다는 오히려 소형 화물차에 많이 발생을 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 카고형 화물차, 한마디로 뒤에 짐박 등, 이 짐을 실는 화물 박스가 없는 개방되어 있는 형태의 짐칸을 가진 이 화물차의 경우에는요. 네. 특히 이제 짐을 적재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과적을 하게 되거나 많이 쌓이게 돼서 사실은 이제 후방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후진 사고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요. 또 이 가족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망자 155명 가운데 후진 주차를 하다 자녀나 부모를 숨지게 한 경우가 14명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습니다. 4세 이하 자녀가 6명, 58세 이상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가 8명이었습니다. 네.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고가 그렇다면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보통 주차를 하기 위해 보조석이나 뒷좌석에 탔던 가족들이 먼저 내리는데요. 네. 그럴 경우 가족들이 차와 멀리 떨어져 있겠거니 하고 운전자가 후진 주차 시 방심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먼저 내리더라도 사실 주차를 한다고 하면 보통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는 네,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럴 때 또 운전자가 뒤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안 보이고 또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올해 미국에서는 한 아버지가 후진을 하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요, 올해부터 4.5톤 이하의 차량에는요, 모두 후방 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네. 후방 카메라를 의무화했다고 하니까 또 다행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후진 사고를 막기 위한 후방 안전장치 설치는 5톤 이상 화물차에만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많이 나는 카고형 화물차는 대부분 적재물로 후방 시야가 재현되어 있고요. 승용차와 RV 차량도 후방 시야 범위가 넓은 편이어서 후방 안전장치의 설치 대상 차종을 5톤 미만의 화물차와 승용차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후방 안전장치하면 경고음과 영상장치가 모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통학버스 차량이 후진 중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들도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차량에 경고음 그리고 또 후방 영상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에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119 구급대원들 급히 내부로 진입합니다. 발화지는 다가구 주택 1층 주방.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원들. 결국 30여 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요즘 또 전기 레인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기 레인지 때문에 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이 가스레인지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요. 이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전기레인지로 많이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화재 등 여러 가지 사고들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전기레인지 사용하시는 분들 꽤 정말 많아졌죠.
네, 요즘은 아파트 지을 때 아예 빌트인으로 전기레인지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6년 전에는 한 해 19만 대가 팔리던 것이 작년에는 47만 대가 팔리면서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는 얼마나 발생하는 건가요? 네, 전기레인지 화재는 지난 2013년 52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2년 사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네, 전기레인지의 경우에는 가스 셀 염려도 없고 네, 불꽃이 그렇죠. 직접 타오르는 거를 또 보지 못해서 네. 화재나 폭발 사고에 가스레인지보다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주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레인지의 경우에는 불꽃이 직접 보이지 않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오히려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 후에 잔열이 남아있는 이 전기레인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전원을 끈다 하더라도 상판의 온도가 10분 정도 이후에도 한 100도씨가 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모른 채로 뭐 종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올려놨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또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애완동물이 작동을 해서 화재가 났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손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작동이 되는 제품이 많다 보니까 2달 전에 대전에서 집에 혼자 있던 고양이가 전원을 켜는 바람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고양이가 전원을 켤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됐다니 좀 황당한데요. 과연 어느 누가 애완동물이 또 전원을 켤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들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사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가스레인지와 달리 상판이 평평하고 불꽃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물건 등을 많이 올려두시는데요. 그 상태로 전원이 켜지면 1분 만에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올려두시는 일이 없으셔야겠고요. 또 사용 후에는 전원을 껐는지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외출하실 때 콘센트를 뽑아두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물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기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요, 상판에 균열이 있거나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 사용하다가 여기에 이제 물기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 전기 장치와 만나서 합선이 된다거나 또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네. 가능성까지 있으니까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전기레인지는 다른 전열기구보다도 훨씬 전기를 많이 먹는 전기 소모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개의 플러그를 함께 꽂아서 쓰시면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독으로 전기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방심하지 그렇죠. 않으셔야 되겠고요. 불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3차선) 도로 주행 중입니다. 앞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운전할 맛이 좀 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심은 금물.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비보호 좌회전선에 서 있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탓에 직진 차량 미처 피하지 못하고 쾅! 비보호 좌회전 아무 때나 좌회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닐 텐데요. 이럴 때 사고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직진 차량이 달리고 있을 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택시가 갈팡질팡 그러다 바로 뒷차량과 쾅! 직진 차량 억울하지만 과실은 8대2. 전방주의 태만으로 20%의 과실이 직진 차량에도 있다고 합니다. 다들 주의하셔야겠죠? 교차로 좌회전 중인데요. 중앙선을 침범한 이 차량. 좌회전할 때도 차선을 지키셔야 하는데 결국 버스와 쾅! 옆 차량과도 쾅! 운전 미숙 때문에 일어난 그야말로 어이없는 충돌 사고. 아휴, 초보 운전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피해 입은 차량만 날벼락입니다. 순조로운 주행길 이대로만 가면 무사무탈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 차량 차선을 변경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유턴? 예고도 없는 불법 유턴으로 뒤따르던 차량만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데요. 무심코 저지른 불법 유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지난 11월 30일이죠.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11년 전에도 이런 또 화재 네. 사고가 발생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11년 전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기 진화를 어렵게 하는 이 낙후된 전통시장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또 불을 끄는 데만도 60여 시간이 걸렸는데요. 또 문제는 이런 대형 화재가 비단 이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곳에 있는 대형 전통시장에도 다 똑같이 이런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 안전연구소에서는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이신 재진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번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고 소식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지난 11월 30일 새벽 2시 10분쯤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 4지구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4지구 상가는 상가들이 엄청나게 밀집해 있고 상품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6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소실되고 1,100억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요. 이게 11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아주 대형 사고,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었었는데 또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2005년 화재 날 당시에 있었던 6개 동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이 적용돼서 신축됐어요. 나머지 5개는 그 이전하고 똑같은 취약한 건물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발생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화재가 난 4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에서도 똑같이 불이 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마 지금처럼 상품이 빽빽하게 적치되어 있고 네. 소방 통로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책 마련이 시급히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전기로 인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워낙 대형 사고이고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크니 네. 발화지점인 1층의 CCTV 동영상을 확보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하게 결론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화재 초기에 이 스프링쿨러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4지구 상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더, 즉 물이 방수되는 장치는 모두 1,300여 개라고 하던데요. 그 스프링클러는 모두 작동했지만 네. 가연물이 너무 많아서 많은 물이 떨어진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상품 등이 쌓여 있으니 거기에 물이 깊은 장소까지 침투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아마 스프링클러는 거의 무용지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적치물 때문에 초기 진압도 어려워서요. 사실 대형 화재로 이렇게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이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한번 알려주시죠. 아마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470여 건으로 이제 집계됐습니다. 네. 그중 대표적인 화재는 2015년 작년이죠. 9월 경북 경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서 약 12억 원이 피해가 발생했고요. 그간 전북에서 10건, 강원도에서 34건, 경기에서 165건의 큰 화재가 이런 전통시장에서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통시장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지난 5년 동안이 470건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네.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반이 넘었습니다. 네. 전통시장에서는 이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네. 난방이 안 되거든요. 난방을 위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기줄이
막 거무줄처럼 문어발처럼 얼기설기돼 있어서 거기다가 그 전선 피복도 낡아서 네. 누전 또는 합선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즉 사용도 많이 하고 기구도 노후됐다. 그래서 발생이 많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인분들이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전기를 임의로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하거나 또 분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전기 배선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전기 접촉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전선에 열이 나거나 또 합선이 돼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네,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인분들의 각별한 주의 그리고 시설 개선도 필요할 텐데요. 사실 또 전통 시장의 경우에는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인 벽, 천장 등등을 내화 구조로 하도록 하고 네. 문도 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또 서로 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자동 방화 샤터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구획을 해놓은 것이 원칙인데 1000제곱미터 이 크기로 구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3배인 3000제곱미터까지 구획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3000제곱미터 안에 쌓여진 상품의 양은 보통 때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네. 해서 방화구획을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정대로 1000제곱미터마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볼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서문시장 화재에서 보면 당시 소방차 진입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이 좁고 복잡하고 낙후된 재래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진압을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좁은 길에 좌판들도 연속해도 돼 있고 매점에서 또 매대도 밖으로 내놓고 하니까 사람도 붐비고 댕기는데 거길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장소에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더라도 화재가 난 장소까지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해서 이러한 도로 여건을 포함한 네. 대대적인 시장의 현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안전진단, 이걸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도 많은데요. 근데 현재는 너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지적들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이제 소방특별조사라고 표현합니다만 네. 그리고 그 시설 기준을 강화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안전 기준 등을 강화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도 안전점검 할 때는 반짝하고 그 취약 요인이 제거됩니다. 근데 사용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취약한 상태를 그대로 또 유지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조심하는 네. 등 내 시장, 내 점포를 관리한다 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빠른 시일 안에 대책 마련이 강구가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지대 119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